무한공항에 이게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로컬라이저, 그러니까 비행기가 활주로에 정확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그 중심과 그 중앙선을 맞춰주는 게 바로 로컬라이저예요. 근데 이 로컬라이저를 설치함에 있어서 그 밑에다가 콘크리트 판을 놔놨고 그 밑에는 흙더미에다가 콘크리트 구조물을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컬라이저를 고정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이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두께가. 안테나가 약 2m고요. 콘크리트 구조물도 약 2m라고 해요. 약 4m가량입니다. 저기에 지금 항공기가 충돌을 해서 지금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와 관련돼가지고 왜 문제가 되느냐? 자, 저러한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에 들어가 있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뭐가 있겠습니까, 실제? 2015년 일본 히로시마 불치싹 아시아나 로컬라이저 뚫고 무사 착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 당시 아시아나 항공이 일본 히로시마에 불시착을 했는데 실제 활주로를 아예 이탈을 했어요. 뭐를 뚫고? 로컬라이저를 뚫고.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시아나 항공이 2015년 당시에 로컬라이저를 뚫고 아예 활주로를 이탈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상자만 좀 있었지 사망자분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왜냐? 지금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자, 앞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로컬라이저가 어떻습니까? 여기에는요, 콘크리트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로컬라이저, 안테나만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금 무한공항에 있는 로컬라이저와 지금 히로시마에 있는 로컬라이저가 어떻게 다른 구조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차이점에 따라서 지금 이러한 사고의 유무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문제를 삼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게 실제 이렇게 지어질 수 있는가라는 많은 의문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하필이면은 이렇게 단단한 콘크리트에다가 로컬라이저를 설치를 했느냐? 아니, 히로시마처럼 이렇게 콘크리트가 아니라 땅에다가 박으면 안 될까라는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실제 우리나라 공항 안전 기준에 따르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착륙대. 자, 설치가 허가된 물체에 대해서는 물체는 부서지기 쉬운 구조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콘크리트는요, 부서지기 쉬운 구조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이 공항 안전 운영 기준에 뭔가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금증은 여기서 드는 겁니다.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지었을까? 왜? 굳이 콘크리트에다가 로컬라이저를 박아다가 왜 저렇게 지었을까라는 게 궁금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경사가 있다는 거예요. 무한공항에 경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로컬라이저와 항공기가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한공항에서 보이는 콘크리트 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한공항 같은 경우에는요, 활주로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수평이 아니죠. 수평이 아니라서 그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로컬라이저 밑에다가 콘크리트 둔덕을 세워가지고 저렇게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활주로가 저런 식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실제 이 경사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자,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23피트로 동일합니다. 근데 무한공항 같은 경우에는 처음 내리는 시작은 33피트인데 점점 갈수록 51피트로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는 것처럼 왜 경사각이 생겼는지, 왜 그런 가운데 콘크리트 둔덕이 생겼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 인천공항이랑 무한공항을 비교해드리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천공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콘크리트 둔덕이 무한공항에는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뭐 때문이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경사각 때문이다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활주로 설계와 관련해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고, 실제 이 무한공항이 개장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면 이걸 어떤 사람이 설치하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왜냐? 실제 이게 지금요, 콘크리트 둔덕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냐면요, 바로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활주로로부터 로컬라이저가 몇 미터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까? 264m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활주로를 이탈을 했을 때 로컬라이저로 다가가는데 그 로컬라이저가 지금 콘크리트 둔덕으로 구조물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거리가 활주로로부터 264m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실제 국토교통부 매뉴얼이 있습니다. 항행안전시설 보호 업무 매뉴얼이라고요. 자, 여기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로컬라이저 안테나 300에서 600m. 로컬라이저 안테나는 보통 활주로 정지선을 지나 활주로 안전지역 바깥쪽 300에서 600m 사이 활주로 중심선에 연장선선에 배치하여야 하며, 로컬라이저 민간구역은 그림 1을 참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인수 뭐 하는 겁니까? 최소한 300m는 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활주로 끝부터. 그런데 어떻다라는 겁니까? 이게 지금요, 300m가 안 된다는 겁니다. 264m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설계가 되는지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자, 우리가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 공항의 활주로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를 않나. 심지어는 300m 거리를 둬야 되는 로컬라이저가 지금요, 300m가 안 되고 264m라는 겁니다. 자, 뭔가 되게 의아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고, 과연 이 공항이 애초에 설계될 때부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가 분석을 하고 찾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실제 이걸 언제부터 설계를 했냐면요, 이때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사고기 충돌한 공항 둔턱 국토부가 2005년에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어떤 회사인지까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추후에 이거는요, 제가 문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회사 뒤집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2005년이면 언제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요,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그 노무현 정권 때에 이러한 설계가 이루어졌고, 실제 이런 식으로 지금 공항이 만들어졌고,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서야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무한공항이라는 곳이 되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벌써 올려주시네요. 네, 금호건설. 네, 맞습니다. 금호건설. 실제 금호건설이 이 설계를 좀 맡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금호건설이 뒤집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지금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한공항 자체가 어디에 지어졌다고요? 철새 도래지. 사방이 모두 다 철새들이 오는 곳에 지어졌다. 두 번째, 공항을 지음에 있어서 지금 경사각이 어떻다는 겁니까? 굉장히 이상하다. 세 번째, 로컬라이저가 거리둠에 있어서 300m가 최소인데 그 300m 채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즉, 애초부터 뭔가 이 무한공항이 들어섬에 있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다. 근데 이 문제점 많은 공항이 실제 정치권의 이익에 따라서 지어지지 않았는지라는 의심을 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분명히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벌써부터 저쪽에 계신 분들이요, 이것을 윤석열 정부 책임인 것처럼 또는 윤석열 정부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좌파 여러분들은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첫 번째, 이러한 참사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또 정쟁에 활용을 합니까? 그것도 어떻게 이재명 자기 정치에 활용을 해요. 우리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떤 것이 문제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고, 책임자 처벌과 더 나아가 재발 방지를 하는 게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벌써부터 이 좌파들은요,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든 윤석열 책임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최근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한공항 사고, 무한공항 참사가 아니라 제주항공 참사, 제주항공 사고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언제부터 지역명을 빼고 기업 이름 달아가지고요, 사고명을 붙었습니까? 심지어 해외 나가서도 문제가 되면요, 해외 명을 땄어요. 해외. 그 해외 지역명을 땄습니다. 근데 왜 무한은 거기에 제외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요, 웃긴 것 자체가 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심플하게 무한공항 사고라고 말하면 되는 일을 왜 이 언어를 가지고도 우리가 서로 싸워가면서 정쟁에 이용해 당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갑시다. 원래대로. 자, 더 나아가서 지금 계속 좌파들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게 마치 윤석열 정부가 허가를 내줘서 그런 것처럼, 마치 윤석열 정부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호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이 무한공항은요, 애초부터 누가 추진한 겁니까? 김대중 정권이 추진한 겁니다. 오죽하면요, 하나가 공항이라고 말까지 해요. 그리고 이 공항을 개항한 사람이 누굽니까? 노무현입니다. 사진이 있잖아요. 무한국제공항 개항 및 무한광주고속도로 개통식 경축. 저기 누가 있습니까? 노무현이 있잖아요. 이거요, 노무현 관련된 자료 찾으면 다 나와요. 자, 더 중요한 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과연 국제선과 관련돼가지고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실제 17년 만에 국제선을 개항을 했는데 그와 관련돼서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지금 이러한 사고가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걸 두고도 좌파들은요, 윤석열 정부가 국제선을 허가해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좌파 여러분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공항 자체가요, 국내 공항이 아니고요, 국제공항이에요. 국제공항. 자, 그러면 왜 국제공항인 무한국제공항이 그동안은 국제공항이 아닌 것처럼 보였을까요? 수익률이 없으니까, 비행기가 국제로 안 뜨니까, 국내선밖에 거의 없었으니까 이게 국제가 아니라 국내로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원래는 이 무한국제공항이 해외로 비행기가 안 떴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 바로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그로 인해서 다수의 지방공항에서 국제 항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여행을 하지 못하도록 그 항공사를 막아버린 겁니다. 왜냐? 외부 유입을 막아야죠. 외부 유입을. 그래서 문재인 정권도 지방 항공사와 관련돼서는요, 국제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유입을 막았었다고요. 자, 그런데 이걸 풀어줬습니다. 자, 실제 기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2022년 당시 무한공항 2년 4개월 만에 국제선 운항 재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커팅식 하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안에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요, 이런 사람들이 왔습니다. 첫 번째, 김영록 전남도지사. 두 번째, 김삼 무한군수. 세 번째,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가 언제라고요? 2022년이라고요. 2022년이면 누구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모여다가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문재인 정권 국토부가 발표한 문건이 있어요. 문건이. 자, 그 문건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월부터 항공편 대폭 증편,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50% 회복 목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써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공항 국제선 정상화, 무안, 청주, 제주, 김포, 양양공항 국제선 재개라고 써 있습니다. 자, 심지어 여기 뭐라고 써 있냐? 이렇게까지 써 있어요. 5월 무안, 청주, 제주공항 6월, 김포, 양양 순으로 국제선 운영이 추진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국제선과 관련된 딴지를 걸 거면요, 윤석열 정부의 딴지를 걸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딴지를 걸라고요. 네?
자, 지금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무안공항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실제 그 무안공항 관련돼가지고 활주로, 콘크리트 둔덕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언제 설계가 된 건지, 그리고 지금 국제선과 관련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국제선을 누가 풀어준 건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윤석열 정부는 아무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아무 일을. 네? 실제 무안공항이 처음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무안공항 설계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무안공항에 국제선을 허가 내미 중에 있어서도요,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전 정권이 했다는 겁니다. 전 정권이. 근데 뭐 하는 겁니까? 이걸 두고 지금 윤석열 정부 때문인 것처럼 벌써부터 허위 선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이런 방송하는 게 지금 되게 가슴 아픕니다. 왜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는 이거 정쟁하고 싶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요, 여야를 막론하고 우파냐 좌파냐 문제가 아니라 실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두고 정쟁에 활용하면요, 저도 못 참죠. 실제 지금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수의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정리되죠, 시청자 여러분들? 누가 만들었고, 누가 설계했고, 누가 허가했는지. 자, 이렇기 때문에 좌파는 이와 관련돼서 제발 정치질 좀 그만해라.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하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무한항공 관련돼서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라고요? 재발 방지를 위한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앞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항공이 이 공항 자체가 어떻습니까? 정치적 목적에 따라 지어졌다는 게 너무 밝혀지고 있잖아요. 철새 도라지에 공항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아니 경사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활주로를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주로와 로컬라이즈 거리가 채 300m가 안 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정치적 이득에 따라서 전라도 지역에다가 공항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걸 지금 다수의 언론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요, 여기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뭐냐? 지금 이런 식으로 지어지는 공항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화두가 되는 게 바로 새만금 공항입니다. 왜냐? 무안보다 문제가 되는 활주로가 더 짧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나 짧으냐? 이게 300m가량이 더 짧다는 겁니다. 지금도 무안공항에 있는 활주로가 짧다라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새만금 공항은 무안공항보다 무려 300m가 짧다는 겁니다. 무안공항이 2.8km였는데 새만금은 2.5km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문제가 심각하죠. 자, 더 중요한 건요, 새만금도 무안 못지않게 새떼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새만금 상공에서 새떼와 전투기가 충돌할 정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무안공항에 나오는 문제점들이 다 어디 드러나고 있습니까? 새만금 공항이 드러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아직 개통을 안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또 문제점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자, 무안공항도 어떻습니까? 적자가 무려 838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이 무안공항을 지었을 때 뭐 많게는 뭐 900만 명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 뭐였습니까? 뻥튀기였어요. 실상 해봤자 30만 명도 안 왔습니다. 거의 900만 명을 뻥튀기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요, 무안공항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새만금 공항도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 새만금 국제공항 개요 관련된 예타를 보니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타 지수가요 0.479예요. 채 1이 안 되는 겁니다. 1위. 말인즉슨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사업성이.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무안공항에서 드러나는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성 없어. 안전성 확보 안 돼.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국민 세금 들여다가 공항은 지어. 근데 예타와 관련된 채 1도 안 돼가지고 사업성도 없어. 근데 그 공항에 지금 문제가 되는 철새가 또 많아. 심지어 활주로도 짧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새만금 공항이 추진이 됐을까? 또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문재인 정권 당시에 새만금 공항 관련된 23개 예타가 다 면제가 됐어요. 싹 다. 자, 보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항 진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명소 화부지 관광개발, 이런 식으로 모든 새만금 관련 SOC 예타가 다 면제가 된 겁니다. 자,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사업성도 없고 안전성이 확보 안 되는데 일단 지어놓고 보자라는 겁니다. 지어놓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런 식으로 예타를 면제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문재인 정권이 이런 식으로 예타를 면제한 게 새만금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돈이 얼마나 되냐? 무려 106조가 넘어요, 여러분들. 자, 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가덕도를 빼서 그렇지요. 가덕도를 넣는 순간 106조가 넘습니다. 실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항상 좌파들이 말하는 게 뭐였습니까? 국가가 왜 뭘 지어주느냐라고 항상 말했습니다. 항상 뭐였습니까? 뭘 짓지 말고 개발을 하지 말고 퍼주자, 나눠주자라고 말했던 게 좌파들이라고요. 근데 실제 어떻습니까? 지들은 할 거 다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다가? 자신들이 유리한 지역에다가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 우리 국민 세금을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게 돈을 쓰는 걸 넘어서 가지고요, 실제 경제성을 넘어 안전성까지 아직 입증이 안 됐는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잡아야죠. 실제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요, 초기에 뭐 어떻게 했냐면요, 이와 관련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퍼줬던 예타와 관련돼서 예타 면제 요건을 강화시켰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했냐면요,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2025년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요. 실제 그래서
이때 당시요 새만금 사업 아까 문재인 정권이 모두 다 예산을 면제줬던 공항, 철도, 도로 다 정지했어요. 싹 다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 있어서 민주당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노발대발하죠. 새만금 예산 삭감 사업 전면 재검토는 예산 독재다라고 노발대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예비비 등 4조 6천억을 감액했어요.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 여당을 향해서 R&D, 새만금 등 8조를 증액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야가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R&D 6천억, 새만금 3천억이 증액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민주당이 마구잡이식으로 감액을 하고 뭘 늘려달라는 겁니까? 이재명표 예산 늘려달라는 건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 관련돼서 예타, 면제 기준을 강화시켰고 그와 관련돼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니까 민주당이 뭐 하는 겁니까? 그와 관련돼가지고 노발대발하면서 똑같이 예비비 등 4조 6천억을 감액신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예비비 인지 삼아가지고요. 지들 원하는 예산 따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얘네들은요. 이런 적이 한두 해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은 이걸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죠. 2년 6개월 임기 동안에 이걸 매년 봤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돈지랄이잖아요. 말 그대로. 지금 새만금 공항이라는 곳이 지금 이번에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과 전혀 별다르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고 실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때문이라고요?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표 받으려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은요, 우리와 다르지 않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지역색으로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정치색으로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고에 있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진상을 규명해야 되고요.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고요. 관련해서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과연 그 재발 방지가 될지 안 될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무안공항이 어떤 식으로 지어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고요. 새만공항이 어떤 식으로 지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민주당 정권, 좌파 정권이 실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심지어 그 세금이 공항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공항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계속 우리가 짚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벌어진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적되고 반복해온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그러면 표를 준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무안공항 지어주니까 표몰이가 되는 것이고 근처에 KTX 만들어주니까 표몰이가 되는 것이고 똑같은 식으로 새만금공항 지어주면 표몰이가 되는 것이고 근처에 KTX 넣으면 또 표몰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국민 세금을 버리는 걸 넘어서가지고요. 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면서 이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공수처와 관련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자, 어제 공수처가 간땡이가 붙게 현직 대통령 관련돼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자, 왜냐? 체포영장은 아무나 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 법에는요. 체포영장과 관련돼가지고 어떤 규정이 있냐? 바로 이게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돼요. 자, 저는요.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자신이 있는지 더 나아가 그만한 물증도 들고 있는지 제가 되게 궁금합니다. 자, 왜냐? 지금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들리는 얘기가 있느냐? 공수처가 체포영장은 지들이 치고 구속영장을 못 치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서 치느냐? 검찰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검찰에. 그러니까 체포영장까지는 지들이 하고 그 뒤는요. 검찰한테 넘기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제가 표를 여러 차례 보여드렸습니다. 공수처는요. 내란죄와 관련돼서 수사권도 없어요. 심지어 공소권도 없습니다. 말인즉슨 체포영장이 나오지 않을 거지만 설령 체포영장이 나온다고 한들 공수처는 그 자리에서 48시간 이내 자체적으로 영장을 칠 수 없다고요. 왜냐? 공소권이 없으니까. 어디가 있는 겁니까? 경찰이 한다면 경찰이, 아니 검찰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주 뒤죽박죽인 겁니다. 뒤죽박죽.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어처구니가. 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내란죄라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란죄를 적용해다가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더 웃긴 건 지금 이들의 주장이 뭐겠어요? 이들의 주장이. 야, 우리는 직권남용죄 수사죄는 갖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요, 직권남용죄는요 대통령 소추 대상이 아닙니다. 현직 대통령은 외환, 내란을 제외하고는요 그 어떤 형사와 관련된 소추가 되지 않아요. 말해서 뭐 하는 겁니까? 내란죄는 수사권이 없고 직권남용죄는 소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는데 공소권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니들이 뭐 하냐고 도대체가. 네? 뭐 하냐고. 검찰이 괜히 처벌한 게 아닙니다. 공수처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걸 예측하고 공수처에 넘긴 거라고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막 가는 겁니다. 왜? 보여줘야 되니까. 어디를 향해서? 언론들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좌파 진영을 향해서. 자, 그럼 우린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할 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 많은 분들이 공처장 관련돼가지고요. 직권남용죄로 고발장 엄청 들어갔습니다. 경찰, 검찰 너나 할 것 다 넣었어요 지금요. 제가 아는 건 수십 건이에요 지금. 자, 이와 관련해서 공처장을 비롯해가지고 공처 검사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요. 어차피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하겠지만
설령 발부가 되더라도 저는 강제할 방법 없습니다.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예요. 버티면. 왜냐? 경호처는 경호처의 임무가 있기 때문이죠. 아직 헌재 재판 결과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비밀이 들어가 있는 대통령 관저에 지들 멋대로 들어간다? 말도 안 되죠. 이와 관련해서 버티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불법이잖아요. 불법. 왜냐? 수사권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점이냐? 공수처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꼼수. 자, 무슨 말이냐면요. 공수처가 난데없이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다가 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공수처법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수처법 31조 재판 관할.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 공수처 사건 등 제1심판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어차피 대통령을 기소를 하더라도 어디 가야 된다고요? 서울중앙지법으로 관할을 넣어야 된다고요. 서울중앙지법으로.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걸 달리 가는 거예요? 왜 이거를? 체포영장은 서부지법, 구속영장은 중앙지법. 왜 이렇게 달리 가는 겁니까? 중앙지법 같이 가야죠. 중앙지법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이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더 웃긴 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공수처법 제26조 수사처 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수사처 검사는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공수처 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할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어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수처는요, 뭐가 없다고요? 공소권이 없다고요. 즉, 기소를 못합니다. 근데 그 기소를 함에 있어서 공수처는 어디 넘겨야 된다고요? 중앙지검에 넘겨야 된다고요. 중앙지검. 그러면 중앙지검은 관할에 따르면 어디에다가 기소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중앙지법에다가 기소를 하겠죠.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리 봐도 중앙지검, 아니 이리 봐도 중앙지법, 이리 봐도 중앙지법인데 갑자기 난데없이 지들 멋대로 지금 서부지법에다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이거 개꼼수죠 완전히. 여러분들 완전한 꼼수죠. 자, 더 웃긴 건 지금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을요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서울중앙지법에 배정됐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검찰이 공소장을 넣고 검찰이 기소를 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 다 중앙지법에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가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어디에 넘겨야 된다고요? 검찰에 넘겨야 된다고요. 그럼 검찰은 어디 간다고요? 기소를 함에 있어서 중앙지법에 간다고요.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중앙지법이 아니라 지금 체포영장은요 서부지법에 쳤다는 겁니다. 완전 꼼수죠. 완전 꼼수. 자, 그러면 얘들이 왜 그럴까? 자, 첫 번째 바로 이 두 사람 때문입니다. 민주당 이번에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던 마은혁, 전개선. 자, 이 사람들이 어디 소속이냐면요.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마은혁 서울 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자, 정개선 서울 서부지방법원 법원장. 둘 다 서울지법이에요. 둘 다 서울지법. 그리고 이 마은혁, 정개선 모두 다 민주당이 그렇게 임명하고 싶어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라는 겁니다. 자, 더 웃긴 건 바로 이거예요. 이번 주 서부지법 영장심사는 이순영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하는데 이 부장판사는 법조계 진보성향 모임인 우덜법 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배경인 줄 아시겠죠? 어떤 배경? 왜 공수처가 갑자기 이 시기에 체포영장을 쳤는지, 왜 하필이면은 법에 나와 있는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쳤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요 싹 다 불법이에요. 싹 다 불법. 왜냐? 꼼수잖아.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분명히 공수처법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으로 관할로 하도록. 분명히 공수처법에 나와 있어요.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하도록. 근데 뭐 하는 겁니까? 왜 니들만 서부지법으로 가냐고 딴 데 가냐고. 꼼수죠. 자, 저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서부지법이요 판단 잘해야 돼요. 판단 잘해야 됩니다. 공수처 꼼수에 함께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함께 그냥 넘어가지 않을지 판단 잘해야 됩니다. 정치적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불법이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령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거부해야 된다고요. 왜냐? 싹 다 꼼수잖아요. 정법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문제를 아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왜냐? 언론들이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언론들이. 지금 마치 언론들은요.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친 게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뭐 세 차례 불응을 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체포영장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소환조사를 통보할 때는요. 상호 협력을 하는 거예요. 장소, 날짜, 시간을요. 협력하는 겁니다. 이재명도 그렇게 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어요. 근데 지금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소환 통보하는 과정 속에서 협의 한번 했습니까? 장소 협의했어요? 날짜 협의했습니까? 시간 한번 협의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언론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마치 대통령이 무조건 출석을 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출석하는 대통령에게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쳐도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다들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언론보다 다 갖고 오기에는요. 너무 많아요.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 우리 뭘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알려야죠. 이재명도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하는 과정 속에서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성남FC, 대북송금, 위중회사 등등등 모든 것들을 다 장소, 시간, 날짜를 다 사전 협의했다. 근데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을 소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협의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 더 나아가 공수처에 명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수처가 꼼수를 써가면서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다 갖다 넣었다는 것.
그 서부지법에는요, 민주당 좌파들이 헌재 재판을 임명하고 싶어하는 마은혁, 정계선이 법원장과 부장판사로 있다는 것. 심지어 이번 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달법 연구회 소속이었다는 것. 자, 이런 것들은 언론이 절대 보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처라는 곳이 얼마나 꼼수를 부리는 수사기관인지, 이래서 왜 없어야 되는지 우리가 한 번 더 외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더 알리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벌써부터 언론들이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냐?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중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쌍특권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너무 당연한 게 한덕수 국무총리도 문제를 삼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어제부터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헌재재판관 아니겠습니까? 자, 채널A가 이런 단독을 해요. 우원식 만난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고심 중. 자,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요, 바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이 보도를 보고요, 야, 최상목이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첫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우원식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저는 임명 안 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요? 당연히 고심 중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보도가 어떻습니까? 이 보도가. 자, 의장실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장실 관계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두 사람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나눈 내용을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전한 게 아니라 우원식 관계자가 전한 거라고요. 어떻게?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지금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 겁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도 타이틀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오늘 단독입니다.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하셔야 한덕수 탄핵정 건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타이틀이랑 내용이 일치할까?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자, 무슨 말이냐? 실제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되기 전에 정치권 언론인 A씨가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를 설득해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자, A씨, 당신이 한 총리를 설득해라.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고 버티면 탄핵 소추되는데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냐? 자, 최 부총리, 한 총리가 탄핵되면 소추되면 국무위원 전부 물러날 것이다. 강경에 나간 거죠. 자, A씨, 물러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 역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 헌법재판 임명해. 헌정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물러나겠다는 각오를 한 총리에게 전해라. 총리, 이게 끝입니다. 이 끝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주저리입니다. 주저리. 네, 이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지금 누가 전한 걸까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전한 게 아니고요. 최상목 권한대행과 통화했던 정치권 언론인 A씨가 전한 거죠. 그리고 타이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전한 겁니다. 자, 이걸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최상목이 얘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언론 A씨가 얘기한 거예요. 언론 A씨가.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주어라 싹 다 빼버렸지. 최상목이 전환한 언론 A씨가 최상목에게 헌법재판 임명하라고 한덕수 탄핵 전에 건의를 했는데 뭘 빠진 겁니까? 언론 A씨라는 주어를 빼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최상목이 이런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근데 실제 어떠한 겁니까? 그런 내용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이 보도 소스를 누가 준 걸까요? 최상목이 아니라 언론 A씨가 준 거죠, 그러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낚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은요, 소위 말하는 메이저 언론들이요, 유튜브 채널보다 어그로를 더 끌어. 제목 장사를 더해. 제목 장사를. 아니, 이 보십시오. 마치 이것만 보면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거 누가 전한 거라고요? 우원식 측 관계자. 자, 마치 이걸 보면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라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말한 것처럼 들려지고 있습니다. 누가 한 거라고요? 언론 A씨. 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언론들이요, 조회수 장사하는 겁니다. 클릭 장사하는 거예요. 왜냐? 그거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다 반응하고 그것이 자신들의 수익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저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떻습니까? 뭐 무리를 갈라치기 하고 뭐 이간질한다, 그것도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 그냥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 수사기관들이 자신들의 수사기관을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말도 안 되는 경쟁을 하는 것처럼 지금 언론들도요, 서로 자극적인 포장지로 단독을 쏟아내면서 어그로 끄는 거예요. 제목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이래서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난리를 부리고 있다,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걸까요? 우리는요, 원칙을 가져가는 겁니다. 어떤 원칙? 여야 협의해라.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여야 협의하는 겁니다. 실제 탄핵을 각오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러한 말을 했는데 여기에 최상목 권한대행 어긴다?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보 만드는 거죠. 바보 만드는 거.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된 소추만 하더라도 모두 물러가겠다라고 말했던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도 없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말을 어스른다? 한덕수 권한대행 바보 되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뭘 보는 겁니까? 원칙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해드려 보는 거예요. 자,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좌파들이 마구잡이로 탄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컨트롤 타워가 무려 80%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우리 국민들이 서서히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지지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엄 이전으로 회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추이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12월 2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그 직후부터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올라갔어요. 45.2%에서 52.4%까지 찍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45.8%로. 반면에 국민의힘은 26.2까지 줄어들었던 게 지금 30.6%까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좌파들의 탄핵 남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유리하고 저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마구잡이식으로 또다시 무리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어디를 향해서 목소리 낼까요? 저는 딱 한 군데입니다. 어디? 헌재예요. 헌재. 왜냐? 헌재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민주당 손을 들어줬습니다. 탄핵소추 정족수 논란이 있지만 헌재 결정 전까지 직무 정지라는 거예요. 그럼 좋아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러면 마침표 찍을 수 있는 것도 빨리 마침표 찍으라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선순위를 빨리 정하라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아직까지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들리는 얘기로는 오늘 중에 정한다고 말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한덕수 권한대행 권한쟁의 가처분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준석 방통위 관련된 먼저 해야죠. 그게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심판은 어떻습니까? 아직 6인 체제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헌재가 고집부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과연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어떻게 나올지 저는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공수처가 어떤 식으로 마구잡이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가운데 언론들이 지금 어떠한 단독 보도를 통해서 어떠한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문제가 있다는 문제점을 충분히 논하는 것이고 그 문제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저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챗 읽어드립니다. 우리 스마일님, 자우림 후쿠유나가 무한항공 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서트를 강행했대요. 제주항공 참사라고 짓거리네요. 깨시민이 콘서트 강행이 되나요? 돈은 포기 못하죠. 네. 우리 박수기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DK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이옥순님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민병욱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윤성민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윤성민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자, 보시는 것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 내용들을 좀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무한항공 참사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공천 수사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헌법재판 관련된 내용들. 자,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요, 언론이 보도하는 틀 안에서 논하면 안 됩니다. 우린 그럼 져요. 우리는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은 그 넓은 운동장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가 불리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여드린 세 가지 무한항공 참사와 관련된 문제점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지 공천 수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실제로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제목 장사를 하는지 이와 관련돼서 더 많이 알려주는 게 저와 우리 신규 역할이다라는 말씀